여러분들은 개인 투자를 많이 보이시잖아요. 물가의 경로를 예상해서 주가의 바닥을 지난 경험으로 확신한다는 게 전 너무나 위험한 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익이 저점을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반등했던 사례를 본 적이 없죠. 네,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해서 이제 인생을 역전시키려고 하지만 금융자산은 근로소득에 기반해서 나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주는 하나의 수단인 것들이죠. 그 관점에서 지금의 사태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모순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랑 너무 다른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금융시장을 결정하는 이런 이유들이 변한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수요가 부러져서 물가가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는 bad is bad의 세상으로 옵니다. 나쁜 건 나쁜 게 되는 세상이고요. 내년도는 bad is bad의 세상으로 넘어갈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오늘은 잔소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박석중 위원님이 나오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 박석중 파트장님과 함께 오늘은 예견된 위험, 예정된 기회라는 제목의 한번 풀 리포트를 한번 요약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브리핑을 좀 받아보죠.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박석중 파트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몇 달 만에 오신 거예요 지금? 아니 나하고는 했잖아. 한 달 반. 아, 그런가요? 네. 석 달? 두 달?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오래됐어요. 아니 왜냐면 나는 계속 내 알고리즘에 계속 뜨니까. 네. 거의 한 100만 됐잖아 거의. 아닙니다. 80만인가? 네, 이제 예정된 기회가 이제 오고 있으니까 예견된 위험, 예정된 기회라고 하면 저는 기회만 보거든요. 위험부터 봐야 돼 근데. 자, 위험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사실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프로님들에게도 여쭈고 싶은 건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죠. 저도 좋아요. 묻고 싶습니다. 저는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제가 주말에 네. 3프로 방송 나오니까요. 궁금해서 글로벌 IB들의 내년도 물가의 전망과 금리의 상당 경로 그에 따른 주가의 방향성을 봤는데 네.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물가, 금리, 주가에 대한 방향성에 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을 보는 투자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사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핵심되는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차트를 보여주시면 예. 저는 투자자분들에게 감히 세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주가의 바닥을 맞추려는 노력보다 이 당부에 대한 고민을 오늘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안정적 경기와 안정적 물가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40년 만에 최고조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돼서요. 통화정책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퍼졌는데 결국은 매파적 연준을 이제 비둘기적인 시장이 수용하면서 올해 변동성 장세가 진행됐던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수요는 부러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시차가 있죠. 통상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시차를 갖는데요. 3월에 금리가 올렸으니 올해 연말이나 내년도 초입은 우리가 보지 않았던 펀더멘탈의 훼손을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수요 측면에서. 그렇죠. 예. 그래야 비로소 물가의 안정이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가라는 건 공급과 수요의 균형점입니다. 네. 연준이 긴축을 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이야기는 수요를 부러뜨려 버리겠다는 거. 수요가 부러져야 공급과의 새로운 균형점에서 물가의 안정을 찾는 것들인데 모든 이코노미스트들의 이야기를 100% 신뢰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야기는 물가를 구성 요소별로 부러뜨려 보면요. 그러니까 분해해서 보면 네. 내구재 소비재들, 자동차나 반도체나 이런 가격들은 시차를 두고 둔화될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 안에서 이제 물가가 정점을 찍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연준이 이야기하는 2% 혹은 우리가 기대를 가질 만한 3% 이상 정도 수준의 물가가 완화되려면 소비가 부러져야 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의 추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서비스 물가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물가의 안정 그리고 금리의 하락 혹은 금리의 상승이 멈추는 순간까지 저희가 기다리려면 펀더멘탈 소위 경기와 기업 이익이 위축되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일본이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로 넘어갔어요. 일본이 침체에 가장 가까운 나라일 수도 있고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외환, 통화정책 모두에서 확대된 나라인데 일본이 올해 고점 대비 이익이 얼마나 하향 조정된 줄 아십니까? 기업들. 네.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고점 대비요? 네. 한국 20%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일본은 한 10. 네, 0% 조정받았습니다. 걸렸어. 네, 스태그플레이션의 유럽은 경기 침체율이 90%가 넘었지만 올해 고점 대비 이익이 5%밖에 조정받지 않았어요. 네. 네, 미국이 한 2-3% 조정받았습니다. 침체 이후에 침체를 진입한 당해년도에 이익이 성장했던 사례는 전무하고요. 우리는 지금 기업 이익과 펀더멘탈 훼손을 앞으로 소화해야 될 구간인데 물가의 정점과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낙관적인 견해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정적인 물가, 그로 인한 통화 정책의 기조가 완화되려면 우리는 펀더멘탈이라는 훼손에 예견된 위험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당부는요. 네. 금리와 물가는 물리학이 아닙니다. 금리를 얼만큼 올려야 물가가 얼만큼 하락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공식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저희 회사에 그리고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 이야기가 애널리스트가 해야 되는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경험치에서 본다면 네. 올해 물가와 금리의 경론을 확신해서 주가의 바닥과 채권 금리의 고점을 이야기하는 전략이 가장 위험한 전략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제약적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견조해 보입니다. 과거 금리 인상을 시행했던 시점과 비교를 하는데요. 네. 그때보다 미국은 부채가 많이 줄어 있고요. 가계 자산에서 금리 민감형 자산들,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르면 돈을 버는 자산들의 비중이 늘어나 있고요. 그리고 연준이 하고 싶은 핵심이 서비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임금 상승세를 둔화시키고 고용을 부러뜨리려고 하는데 미국은 지금 아직도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고 완전 고용 상황이고요. 네. 요즘 뭐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 IRA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내년도 미국의 제조업의 고용은 올해보다 더 긴장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네. 좋아진다는 거죠. 네. 수요가.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금리 가지고 수요가 부러뜨려서 물가가 안정될 거라는 낙관을 갖기에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큰 거죠. 그래서 미국의 IB들도 내년도 지금 한 5% 정도 되거든요. 측정 네. 목표 터미널 레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금리의 상단이. 근데 6%에 가까운 기간도 있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문다는 기간들도 있고 연말에 금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큰 거죠.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를 많이 보이시잖아요. 금리의 경로를 예상해서 물가의 경로를 예상해서 주가의 바닥을 지난 경험으로 확신한다는 게 전 너무나 위험한 전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해법을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뒷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침체가 올 거라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공감하시거나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뭐 더 크게 오냐 좀 약하게 오냐 요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요. 네. 근데 침체가 오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주가가 그 침체를 반영했냐 안 했냐가 약간 서로 의견들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침체 오는 것까지는 큰 의심은 없는데 네. 침체가 뭐 왔는데 이미 다 반영한 거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르실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는 차이가 좀 있긴 해요. 우리는 좀 미국은 차이가- 예. 뭐 바로 궁금한 질문을 말씀드리면 미국이 지난 11번의 경기 침체에서 이익이 성장했던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통상 한 15%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요. 네네. 내년도 이익 증가를 7%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낙관이죠. 제가 아까 박평정부장의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 실적 전망치 찢어놓은 걸 봤는데 미국은 더합니다. 네. 근데 이익이 저점을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반등했던 사례를 본 적이 없죠. 네,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이죠. 한국은 PBR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장부 가치로 주가를 보는데요. 미국은 무형자산들도 많고 합리적인 마켓이다 보니 버는 돈의 얼마만큼의 PER의 주가 바닥을 보거든요. 통상 미국 증시는 16배, 18배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익이 훼손되는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와서요. 침체를 앞두고 밸류에이션이 18배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주가가 싸냐라고 물어보면 비싸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제 입장에서. 근데 한국 증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차이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글로벌의 위험 선호도를 높여야 되는 구간은 애니멀 스프릿이라고 이해하죠. 감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숫자로 본 구간에서는 아직 아닐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해서 이제 인수행을 역전시키려고 하지만 금융자산은 근로소득에 기반해서 나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주는 하나의 수단인 것들이죠. 그 관점에서 지금의 사태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모순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모순 나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면 bad is good의 세상에 사는 거죠. 고용지표가 부러지고 소비지표가 부러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위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주식과 채권은 다른 자산이라고 배웠는데 방향성이 같이 움직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랑 너무 다른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금융시장을 결정하는 이런 이유들이 변한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앞에서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지만 결국은 금리가 올라서 시차를 두고 수요가 부러지고 이익이 훼손되고 그 안에서 달러는 다시 한번 강해질 가능성이 크고 한국의 신용에 대한 위험들도 확산이 돼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요가 부러져서 물가가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는 bad is bad의 세상으로 옵니다. 나쁜 건 나쁜 게 되는 세상이고요. 좋은 건 좋은 게 되는 세상이 맞습니다. 주식시장을 3년 주기를 3개를 놓고 10년을 주기로 보면요. bad is good의 세상은 2년을 채 넘기지 못합니다. 평균적으로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인데 내년도는 bad is bad의 세상으로 넘어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모든 논리가 바뀌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되게 우려 섞인 이야기를 했지만 전 내년에 수익률로 본다면 주식 채권 모두에서 올해보다 나은 한 해가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난이도가 정말 높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가의 바닥을 예상해서 트레이딩해서 위험에 노출되기보다는 위험 보상 배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러한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보상이 높은 자산들 그리고 자산 배분에 대한 중요성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되게 먼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최근 한 달 동안 주가 좋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S&P가 한 6%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한 2, 3% 정도 올랐는데 논리가 뭡니까? 결국은 물가가 안정될 거라는 논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가가 안정되려면 수요가 부러져서 물가가 안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으로부터 보면 기업 이익이 훼손돼야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죠. 그럼 주식보다 채권이 훨씬 더 안전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은 최근 한 달 동안 수익률이 15%가 넘을 겁니다. 20년 국채 기준으로 ETF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데요. 최근 한 달 수익률이 아마 12%, 13% 수준에 머물고 있을 텐데 주식이라는 자산을 한 가지만 보는 것보다 내년에는 국면별로 차이가 좀 있을 거라는 이야기고 미리 말씀드리면 주식의 바닥을 물어보시는 투자분들에게 저는 현재 주식은 그렇게 매력적인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국면에서 본다면.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정리를 하고 싶어서요. 마음이 급한데 투자분들은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정적 경기와 안정적 물가는 공존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물가의 하락과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조정 혹은 금리 인하를 바란다면 펀더멘탈이 훼손되는 과정을 겪어야 거칠게 그 구간이 연출될 수 있는데
그 구간에서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반등하기 되게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다. 주가가 싸니 주식을 사라는 경험적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과도한 의심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가 금리를 예단하지 마라. 이는 물리학이 아니다. 근데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수요가 견조한데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온 물가는 웬만큼의 고통 가지고 3%까지 내려가진 않더라라는 거죠. 연준도 이걸 너무 잘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배드이즈 굿의 모순된 세상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외견된 위험을 겪고 나면 펀더멘탈의 시장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로나 그리고 인플레이션에서 본 그림과는 반대편의 세상이 연출될 건데 그 고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는 게 내년도에 훨씬 더 중요할 거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글로벌 증시가 국내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가보죠 그러면.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침체 뭐 3페이지인데요. 네. 유럽이 90%가 넘어요. 독일이 한 95% 정도고 미국도 60% 정도인데 통상적으로 침체 확률이 30%가 넘어가면 주식시장이 이걸 반영하면서 뭐 장단기 금리도 역전되고 하는 현상이 보이는데 저는 침체를 가정해서 보겠다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요. 그럼 앞으로 경기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차트를 좌측부터 하나하나 그러니까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만 말씀드릴게요. 경제를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좌측에 보시면 선행, 동행, 후행 지표가 움직이죠. 네. 근데 지금 선행 지표가 깨지고 다음 사이클에서는 동행 지표가 무너지는 사이클인데 주식시장을 선행 지표에서 큰 답을 찾고 선행 지표가 돌아서니 이제 주식을 사야 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동행 지표가 깨질 때 기업 이익이 하향된다는 거죠. 기업 이익이 하향되는 구간이 멈춰야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두가 금리와 물가만 보지만 펀더멘털이 훼손되는 시기에 인접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소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일 위에 차트가 선진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거든요. 네. 저렇게 부러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 소비가 견조하죠. 이유는 뭐냐면 아래에 있는 완전 고용 때문입니다. 물가 오른다고 소비 안 줄입니다. 소비가 줄이려면 임금이 줄어들어야 돼요. 내 고용이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고용이 강하죠. 근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은 제약적 금리의 수준을 쉽게 내리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고용이 후행 지표입니다. 내년도에 이제 이게 깨질지 말지를 확인하게 될 텐데 고용이 하락하면서 경기도 잡히고 물가도 잡혀야 되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근데 전 이게 예상보다 험난해 보인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발상의 전환인 건데요. 올해 좋은 애들이 내년도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내년도 올해 나빴던 애들이 내년에 좋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모든 국가들의 경기 국면이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주가의 레벨이나 밸류에이션 마찬가지고요. 큰 국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국은 이제 동행지표가 빠져서 내년 상반기 침체를 들어가는 사이클이고 유럽은 가파르게 하락해서 4분기 침체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에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중국은 지금 침체의 저점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흐름대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년도는 올해 좋았던 반대의 순서대로 돌아설 수 있는데 미국이 침체에 빠지고 중국이 저점을 잡고 올라오는 패를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침 방송 그 개인 투자분들 많이 들으시죠? 네. 저는 그 패가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면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자, 그러면 몇 가지 차트만 보여드릴 텐데 이 차트는 한번 공부를 해보시자 네. 하고 제가 줄여온 차트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파란색 선이 중립금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을 넘어서 기준금리가 올라오면 제약적 수준의 금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수요를 부러뜨리는 구간에 들어서는데 그때 오면 이 하늘색 음영을 제가 그렸는데 다 보시는 것처럼 수요는 둔화되고 경기는 위축이 되는데 그 다음 사이클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연준이 말하는 핵심은 기업이 고용 환경이나 임금을 위축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을 5%까지 올려야 되는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부터는 기업의 경기가 훼손돼서
실업률이 올라오는지 말지의 여부가 금리 인상의 경로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업 이익 이야기 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도 박편자 부장님의 이야기가 저는 되게 와닿았는데 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미국이 금리를 17번 올려도요. 내려도 주가는 반등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10번 올려서 금리 인하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사례는 확률로 10%가 안 됩니다. 그럼 주가의 100% 확률은 뭐냐? 이익이 저점을 찍어야 주가가 올라옵니다. 가운데 보시면요. S&P 500의 추세선과 그리고 EPS를 그렸어요. 결국은 이익 하향 조정이 멈춰야 네. 그때 주가가 반등할 수 있고, 아래 보시면 이익의 하향폭과 주가의 조정폭은 유사한 수준으로 연출될 수밖에 없죠. 근데 아직 이익이 하향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아까 박편자 이야기님이 이야기가 이 8페이지 우측이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되게 재밌는 차트인데 기업의 이익의 전망치를 보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면 의견차가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저는 좁혀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4분기 실적이 내년도 1월 중순에 나오잖아요. 네. 그때 되면 미국은 기업이 가이던스를 다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 조정을 미뤘던 애들, 낙관 애들, 그리고 과도한 비관론 이런 것들이 멈춰야 되는데, 자 이제 좌측 그림을 보시면, 오늘은 차트를 중심으로 좀 보여주시면요. 네. 저거 잘 보세요. 90년대 침체, 테크 버블, 금융위기, 코비드 19 때 과연 이익이 얼마나 하향됐는지 10%, 20%, 40% 가까운 하락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색깔이에요. 언제 하향되냐? 지금 경기 침체 진입 이전이죠. 파란색과 노란색이 침체에 진입하고 나섭니다. 주가는, 이익은 이 침체에 진입하고 난 다음에 가장 가파른 이익 하향 조정이 진행되는데요. 이때 주가가 추세적으로 반등한 사례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아직도 감내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은 물가와 통화정책 이야기하면서 네.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물가가 정점을 찍었답니다. 근데 보시는 차트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거죠. 이건 끈적끈적한 물가입니다. 제가 아까 물가가 3% 밑으로 떨어지려면 서비스 물가나 이런 게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십시오. 트림드민이나 스티키, 이게 뭐냐면 끈적끈적한 물가의 추세를 나타내는 거죠. 지금 물가가 정점을 찍었으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좌측의 그림은 색깔이 넣은 게 물가의 전망치거든요. 아직도 좌측 그림입니다. 네. 좌측 보여주세요. 예. 노란색과 빨간색이 내년도 물가를 보는 맥스값과 민값인데요. 극명한 시각 차이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우측은 지난 물가가 올라오는 구간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가 저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과도한 낙관 편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물가가 시장 예상대로 안 빠질 거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물가는 예단하기가 어려운 변수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험을 보였던 게요, 딱 한 차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트를 보시면 생각이 많이 바뀌실 것 같아요. 60년대에서 90년대입니다. 이때가 견조한 수요 환경에서 오일 쇼크라든지 미소 냉전이라든지 지정학적 위험이 공급망을 야기했고, 그 공급망 불안이 물가를 끌어올렸던 사례거든요. 1층이 물가고요, 2층이 경기고, 3층이 기준금리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물가 목표치 2%에서 노란색부터 같이 보셔야 돼요. 이게 4%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올립니다. 근데 금리를 올리면 수요가 부러뜨리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저항하는 거죠. 아, 이제 물가가 하락하는 것 같은데 연준은 금리 내려라. 그리고 정부는 겁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빠지는 것 같으니 금리를 내립니다. 그럼 다시 차트를 보여주세요. 오늘은 저 안 보여주셔도 돼요. 차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50bp로 잡아야 되는 물가가 6%까지 올라버려서 금리를 500bp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빠진다고 물가 금리를 또 내려주면 물가가 12%까지 다시 튀어오르는 거죠. 그러면 250bp로 올려야 되는, 50bp로 올려야 되는 금리가 1000bp까지 올려야
물가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물가가 조금 안정을 찾았다고 금리를 내리는 바보 같은 짓을 이번에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전 되게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사례보다 지정학적 위험은 훨씬 더 높아 보이고 미국의 가계의 건전성은 훨씬 더 개선돼 보이고 공급망 불안은 훨씬 심화돼 보이고 노동시장은 훨씬 타이트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가와 금리의 경로를 예단하는 낙관론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보다 큰 수요의 위축이 있어야 물가가 안정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낙관적으로 변해야 되지만 저는 펀더멘탈과 숫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좀 거쳐야 될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 이야기 드릴게요. 네. 이런 이야기 더 듣고 싶을 텐데 10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드렸죠. 정프로님 저에게 주가 바닥 어떻게 보는지 물어보시고 김프로님 내년도 어떻게 되느냐 하고 며칠 전에 여쭤보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드려요.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야 되는 이유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저는 뚜렷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싼 거 같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1.5%고요. 미국의 2년물 단기물 채권 금리는 4% 초중반대입니다. 3배 가까이 채권에서 확정 수익이 나오죠. 네. 예금 금리도 5% 이상이 넘쳐나죠.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그 기대 수익률을 만회하려면 중소형주들의 큰 랠리가 나와야 되고 종목장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적어도 기대 수익률 10% 이상은 보고 투자를 해야 될 테니까요. 지금은 단연컨대 상대적인 관점에서 경험적인 관점에서 주식에 대한 매력이 급격히 떨어진 구간이 맞습니다.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구간이 계속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뭘 봐야 되냐라는 이야기인데 이 칠판의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펀드 매니저 분께서 부장님 되게 꼰대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꼰대 같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정말 상대적으로 매력이 높으려면 네. 저는 5가지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국면 전환, 침체에 빠져야 되고요. 기업 이익도 최소 5% 이상 하향이 돼야 되고요. 실물 경기도 여기서 더 부러져야 되고요. 그래서 수요가 부러져서 통화 정책이 앞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멈출 거다. 완화될 거라서 금리 인상을 멈출 거라는 이야기 정도로 나와야 주식이 상대적인 매력이 높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S&P 500입니다. 비싸요. 저는 미국 주식이 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비싼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은 주식이 매력적이지 않다. 채권이나 나머지 자산이 훨씬 더 매력적인 구간은 맞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죠. 오늘은 한국 특집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바로바로 답해 주세요. 미국이 침체에 빠지면 한국을 팔아야 되나요? 미국이 침체에 빠지면 저는 안 팔 건데요. 네. 통상은 팔아야 된다고 하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는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미국이 침체에 빠져야 한국이 전 돌아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침체 빠져야. 네. 14페이지를 보시면 네. 이거 되게 재밌는 차트예요. 위층의 그림을 보시면 이게 네. 다 TV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미국의 서비스와 제조업의 차이거든요. 미국은 제조업 10%에 소비 70%인 나라예요. 긴축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제조업이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소비가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소비가 영향을 네. 많이 받죠. 그래서 이 차트가 하향하는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빠지는 구간을 제가 음영으로 그렸는데 네. 이 구간이 나오게 되면 지금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달러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더더욱 그럴 것이요. 미국이 소비가 위축이 되면 물가가 안정의 경로를 찾을 거기 때문에 통화정책 긴축의 우려감은 적어도 둔화될 가능성이 크죠. 저는 미국이 침체에 빠져야 오롯이 저 그림이 완성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1층의 그림을 보시면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선진이 쉬는 것보다 좋았던 사례가 없다라는 거죠. 달러가 약세가 와야 기조적으로 시장이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한국 투자자분들은 연준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을 팔아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는 강해지고 외국인은 이탈되고 한국 시장은 추세적으로 돌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요. 이때 외국인과 맞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한국은 돌아섭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한국이 돌아섰던 사례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미국의 침체에 빠져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턴어라운드해서 우리나라 수출과 EPS가 돌아섰던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내년에 미국이 침체에 빠지고 중국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저는 한국이 돌아설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주가의 추세에 상관없는 그림이 연출되는데 그냥 뭐 질러볼게요. 저는 미국이 전저점을 돌파하는 하락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관점에서는 그게 이성적인 마켓입니다. 네, 네. 근데 그 구간에서 한국 이전 저점을 확인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아, 미국이 저점 돌파하더라도 한국이 비슷하게 그렇게 또 저점 돌파하고 이렇게는 안 갈 거다. 네.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중국의 턴어라운드와 미국의 침체가 겹치는 구간에서 신흥국 증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차트를 보여주시면 좌측 그림은 뭐냐면 침체를 신흥국이 훨씬 더 많이 반영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일 우측에 보시면 이 차트가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달러가 약해질 때, 경기가 저점을 잡을 때, 달러와 경기의 민감도거든요. 네, 한국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 대비해서 가장 많은 소화를 한 국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달러랑 연관성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군요. 그렇죠. 외국인의 흐름이랑 마찬가지니까 여기서 네. 중국이 돌아서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달러 약세라는 게 방향성으로 약세 잡을 때가 우리가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얼마 이하로 떨어질 때가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 대 달러의 환율 차이가 강세 진정 구간이죠. 그러면 방향성으로 그렇죠. 네. 근데 그 구간에서 외환 시장을 후행적으로 뭐 주식 시장의 수익률을 보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요. 강세 그림이 완화되는 그림. 근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박석중은 작년부터 달러의 강세를 이야기하면서 달러 자산을 늘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달러 약세 나왔다고 한국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달러 강세의 그림에서 우리나라가 달러 자산을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네. 고장난 편협적인 우리나라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되는 장기적인 흐름일 겁니다.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건 위험이 선호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채권이나 주식 자산들의 기대 수익률이나 실현 수익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네. 달러 때문에 미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가 옮겨야 되는 자산이 방향성이 바뀌면 안 될 거고요. 지금은 달러의 흐름이 완화되는 기조가 보일 때 네. 민감도가 높은 나라를 보자라는 이야기에서 선진 증시와 신흥 증시를 분리해서 보는 전략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네요. 업종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는 내년도에 금리가 인하돼서 성장주가 주도주가 될 거라는 의견에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금리의 레벨대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시장의 낙관적인 그림으로 보더라도 4% 중반대 정도는 제로금리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고요. 2020년, 2021년 성장주가 좋았을 때 우리나라 시가총액보다 많은 애들이 이익 성장이요. 뭐 40%, 20% 나왔어요. 근데 내년은 6에서 12%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 빅테크들이 성장을 못 만들어내는 가정 내에서 나머지 성장주가 금리의 50bp 이하로 추세를 만든다는 걸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좋게 보는 것들은 요 그림 하나. 제가 네. 이제 이번에 3% 연간 전망을 한번 찍어서 거기에서 정말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게요. 올해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내 기업은 이익은 좋은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요. 내년은 올해가 그리울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의 이익은 올해보다 크지 않을 테니까요. 내년의 성장률로 보면요. 네. 경제를 이익이 따라가야 된다면 내년도 성장은 올해보다 훨씬 더 희소할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침체에 빠지면서 턴어라운드를 기도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희소한 성장에 시장은 쏠릴 거예요.
그리고 주가의 저점을 잡을 때는요. 내려올 때는 매크로가 지배하기 때문에 분산 효과, 압축 효과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올라올 때는 대부분 압축 포트폴리오가 확고한 방향을 만들어내죠. 그럼 내년도 희소한 성장이 뭐가 있을까라는 건데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는 1, 2, 3차 산업으로 나눠봤어요. 근데 제가 40년 사이클에서 보면 패러다임이 너무 크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린 에너지는 올해보다 더 큰 성장이 나올 거라고 내년에? 봅니다. 태양광에서 풍력이나 수소로 넘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뉴 이코노미만 보시는데 지금 사우디가 난리거든요. 네? 올해 작년 에너지를 채굴해서 갖다 파는 기업과 국가들은 놀았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이제 브라질도 재정을 늘려서 산업구도 변화를 가져가거든요. 인도네시아도 좋고. 네, 글로벌 정유업체들, 시노펙 이런 애들 보면 수소에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전통 에너지 기업도 EPS가 나쁘지 않은데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만한 배당 잔치들이나 산업구조 전환들이 많다는 거죠. 이거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이야기는 제가 아는 전 세계는요. 중국의 제조와 미국의 소비로 완성됩니다. 네. 근데 제가 내년에 본 미국 희소한 성장은 중국의 제조가 아니라 미국의 제조와 그리고 중국의 소비의 턴어라운드가 엄청 희소한 성장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국내 특집으로 오늘 국내 이야기를 좀 드리면 미국이 육성하는 제조업은 가만 놔두면 중국이 독과점하는 첨단 산업이에요. 중국과 경합구도에 있는 애들이 좋겠죠. 그래서 태조 이방원 같은 애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엄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미국의 투자가 늘어나면 관련된 산업재들 허니웰, 캐터필라, 존디어 이런 애들이 지금 왜 신고가인지 이 기업을 물어보시면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고 말들이 많을 겁니다. 비난의 댓글들도 많을 거고 동의도 많을 텐데 네. 저는 내년에 중국의 소비나 주식시장이 턴어라운드 할 만한 필요 충분 조건들이 좀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희소한 성장에서는 이런 포트폴리오들을 국내와 글로벌에서 같이 찾아보시는 것도 지금 구간에서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소수의 굉장히 센 종목들이 나오겠군요 내년에. 그렇죠. 저는 한국의 조선도 한국의 기계도 한국의 건설도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이런 종목들까지도 이러한 테마에 되게 잘 어울리는 애들인 것 같아서요. 누구나 다 좋다 하고 있는 산업들도 좋겠지만 태조 이방원에서 조금 더 확장돼서 보는 그림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바이오는 없군요. 자, 박석중 위원님과 함께. 자, 뭐 제한된 시간인데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네네. 역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에게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 한 마디도 안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녹화를 하십시다. 자, 하여튼 요 자료는 저희가 네, 삼성 바로 TV, 올려드릴게요. 앱에 좀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자료니까요. 꼭 받아보시고 바로 또 염승환 이사님 모셔야 되겠네요. 우리 박석중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녹화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